회피형 인간의 사랑, 왜 결혼과 아이를 거부하는 것과 지금까지 살펴보았다시피 애착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를 비롯한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다만 애착 유형이 불안형이나 회피형이냐에 따라서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여기서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 즉 회피형 인간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힘든 이유는 회피형 인간은 자기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힘들다. 그런데 사람 자체를 회피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진다. 표면적인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느끼며 살아왔는지 알려주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는 자기에게 표현을 하지 않고 비밀주의로 일관하게 되면 절대 친밀한 사이로 이어지지 않는다. 회피형 인간은 감정 표현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기쁨이나 관심사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더욱 강하게 억누른다. 결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이고 불편한 인생을 남기고 만다.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면 긍정적인 감정 표현이나 자기 표현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일이 필요한데도 말이다. 또 그러다 보니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생각지도 못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기분이나 감정은 이성과는 또 다른 요소지만 사실 뭔가를 결정할 때 이성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행동에 지침을 부여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일 때가 많다. 예를 들면 그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때 좋아한다, 늘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별로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편안한 감정이 정확하게 들지 않는다면 자신이 상대방을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그것조차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이런 문제의 정집을 제기하면 이성으로 또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좋다. 같이 있으면 즐겁다와 같은 촉이 확실하게 와야 한다. 그런데 회피형 인간은 그런 감정을 파악하지 못한다. 상대방을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결정을 먼저 보고 실패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위험성과 예전에 인간관계에서 느꼈던 피곤함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는다. 나중에 피곤하고 귀찮아질 것 같아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다. 회피형 인간이 부모가 되었을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 인간은 자녀를 두는 일에 별 흥미가 없으며 또한 자녀를 보살피는 일에서 그리 만족을 얻지 못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회피형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자녀와 거리감을 느끼거나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즐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 회피형 인간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의 기분에 둔감하며 또 자신의 뜻대로 밀어붙이려는 경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주로 자신이 부과한 가지를 처리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기분이 어땠는지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또 자녀와 떨어지는 상황에 처해서도 비교적 냉정하게 대처하고 별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은 부유리의 습성을 생각해 볼 때 몹시 이상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아이와 떨어지는 것에 금방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불안형 어머니는 가장 보유스러운 본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저절대고 10년, 20년 지나도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역시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회피형 부모는 자녀가 곤란에 처하거나 허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때일수록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회피형은 자녀가 기뻐하거나 웃는 것에는 반응하지만 울거나 칭얼을 때는 오히려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즉 자녀가 적실하게 부모를 필요로 할 때일수록 요구에 응해 주지 않는 모순된 행동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회피형 인간이 사랑을 할 때 회피형 인간이 자녀를 대하는 습성은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무관심한 태도가 기본이며 뭔가를 요구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 신체적으로도 거리를 둔 채 잘 접촉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협조적인 구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한편 상대방의 기분에는 상관하지 않는 괴리도 보인다. 타인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을 지키려 한 것이 회피형 인간의 기본 전략이며 이것은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만한 상황일수록 강해진다. 실제로 배우자가 신성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드러낼수록 회피형 인간은 분노를 느끼고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언뜻 보면은 헌신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경우에도 자연스러운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욱 성가시게 되거나 헌신적인 척하면 유리한 일이 진행될 것 같다는 이해 타산이 작용한 결과이다. 타인의 고통이나 괴로움에 대한 해피형 인간의 태도는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냉담, 무관심, 분노, 초조, 연민 등이다. 여기서의 연민도 상대방에게 감정이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내려다보면서 느끼는 감정의 성격을 띈다. 어떤 심리 실험에서는 커플 가운데 한 명에게 스트레스를 느낄 만한 과제를 부여하고 다른 한 명에게는 그를 위로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애착 성향의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로 해피형 인간은 효과적으로 위로하지도 못했고 그와 동시에 파트너가 곤란에 처해 있어도 별로 마음 아파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해피형 인간이 이따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며 즐기는 경우도 있다. 해피형 아이가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척에 서기 쉽다는 것은 예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불안형 인간의 자녀 양육과 사랑. 해피형 인간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와는 정반대로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불안형에 대해서 알아두는 일은 유용하다. 불안형 인간은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기가 쉽다. 그래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상대방의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기보다는 불필요하게 손을 떨거나 엉뚱한 짓을 벌이는 경향이 있다. 불안형 인간은 타인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목격했을 때 안정형 인간보다 더 강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게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졌다. 그래서 이를테면 눈앞에 다쳐서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어도 마치 자신이 피를 흘리듯이 느끼기 때문에 그 고통이나 괴로움이 앞에서 이성을 잃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고통스러운 자신의 아이나 상처 입은 배우자를 앞에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불안형 부모나 배우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가 힘들다. 이들은 즉흥적으로 감정이 시키는 대로 말과 행동을 한다. 이를테면 쓸데없는 참기를 함으로써 한바탕 소동을 피우는 식인 것이다. 또 불안형 인간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를 잘 도울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눈치를 채는 스타일인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해피형 인간과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해피형 인간이 상대방의 기분에 무관심한 반면에 불안형 인간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쪽에 더 정신이 팔려 상대방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안형 인간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기뻐하고 감사받고 하는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보살피려 한다. 실제로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로서의 그 역할에 정성을 쏟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안정형 인간과 비교하면 반드시 그 역할의 본래 기능을 다 수행했다고는 할 수가 없다. 불안형 인간의 보살핌을 상대방 위주가 아닌 자신 위주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본래 아이를 보살핀다는 것은 아이를 지지해주고 자립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 경우와 같이 놀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기분이나 감정에 맞춰서 때로는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일도 필요하다. 하지만 불안형 인간은 어쨌든 아이를 보살펴주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즉 가보호나 지나친 간섭이 발생하기 쉬운 것이다. 그 결과로 분노나 반발을 초래하여 우울해지게 된다. 아이를 애완동물처럼 묶어두고 아이가 적극적으로 바깥 세계를 탐색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간관계를 갖거나 연애를 하려고 할 때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경향이 있다. 부모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불안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 중에서 일부는 자라면서 그런 특성을 자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부모를 무거운 짐처럼 느껴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반기를 들어서 그것에 성공하면 다행이다. 그런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죄책감을 품고 있기는 해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하지만 부모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지배 속에서 계속 지내는 사람은 결국 마음속에 불길 없는 분노를 담아두게 된다. 그것이 자신의 부모의 인형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분노이다. 애착의 붕괴는 가족의 붕괴다.
아이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이 둘은 본래 양육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존재다. 어머니가 해피형이나 불안형이어도 아버지가 안전형 인간이라면 양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족함과 치우침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둘 다 해피형이거나 불안형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아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도 극단적으로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알피콘 연구에 따르면 불안정형 애착 성향을 가진 어머니라 해도 남편이 안정형인 경우에는 양육 형태도 훨씬 안정적으로 바뀐다. 양육 환경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애착 성향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불안형 어머니와 해피형 어머니, 아버지의 조합은 흔한 패턴인데 이 경우는 아버지는 아이에게 무관심하고 양육에 비협조적이라 그만큼 어머니의 부담이 커지므로 결국 아이를 감정적으로 질책하거나 주의만 주게 된다. 이따금 아버지가 참기라는가 싶으면 어머니의 기분이나 감정만 상하게 할 뿐 불의의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 아이는 어머니를 두려워하다가 결국 반발하게 되는 한편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애착도 느끼지 못한다. 애당초 인간의 애착 시스템은 양육과 종족 보존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것에 의해서 아이는 어머니를 찾고 그런 아이는 어머니를 한시도 떼어놓지 않은 채 보호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아버지 또한 자녀 양육에 협력한다. 가족이라는 구조는 애착 시스템이 확대된 것이며 가정 역시 양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애착 시스템이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기 시작해서 그것이 어머니와 아이의 연결고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힘내가지 않음으로써 가족은 풍비박산난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조차 아이를 키우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애착의 붕괴는 가족의 붕괴이며 양육을 보호하는 구조의 붕괴로 이어진다. 자식의 애착 성향은 그 부모의 애착 성향이다. 애착 성향은 배우자나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강하게 드러나지만 자신의 부모에 대한 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히 부모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떤 방식으로 간병을 하는지를 보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해피형 인간의 경우에 부모를 간병하는 일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시설에 보내고 그것의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이를 과도하게 보살피는 경향이 있는 불안형 인간도 부모는 잘 돌보려 하지 않는다. 부모가 치매에 걸려도 자녀와의 애착은 남아있는데 그 사이의 차이는 다시 만났을 때의 반응에도 나타난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해도 좋을 것이다. 치매에 걸린 부모와 자녀가 다시 만나는 장면을 관찰의 연구에 따르면 서로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 쪽에서 재해를 몹시 기뻐하는데 만약에 자녀의 애착 성향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부모의 반응도 미온적이거나 어색하다고 한다. 자녀의 애착 성향은 부모의 애착을 반영하지만 그것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착을 반영하기도 한다. 부모의 반응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었다면 자녀도 면회나 간병할 의욕을 갖지 못할 것이다. 애착이 불안정한 자녀를 부모는 더욱더 사랑할 수 없게 되듯이 자녀도 무뚝뚝한 부모를 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애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설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간병 시스템은 착실하게 탈애착형 사회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따른 결과다. 부모가 연로한 조부모를 간병하는 모습을 자녀가 목격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 누군가를 돌본다는 본능적인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그와 같은 체험도 없이 자란 아이는 그것을 무언침으로만 느끼게 된다.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애가 강한 현대인의 특성이 해피형 애착 성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것은 고독하게 살다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독하게 죽어가는 개인의 삶이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착과 성,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행위는 애착 성향에 강하게 받는다. 애착 성향이 안정된 사람은 어떤 에게 성적 매력에 솔직하게 반응하며 상대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응할 수 있다. 또한 불쾌하게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몰두하지 않고 상대방과 교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가 있다. 성적인 클라이맥스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역으로 상대에게도 자연스럽게 몸을 맡긴다. 성적인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성에 과도하게 사로잡히지도 않는다.
애착이 안정된 사람들의 특징은 특정한 파트너와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성향이도 서로의 가치관이나 내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 애착이 안정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고 또한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자극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반면에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은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이나 기쁨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관계가 짧게 끝나기 십상이다. 이러한 경향은 회피형 인간이나 불안형 인간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지만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안형 인간에게는 성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반면에 회피형 인간에게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불안형 인간에게는 성파트너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존재이며 성적인 봉사로 말하자면 자신을 지지해주는 데에 대한 보상이자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회피형 인간에게는 성관계는 그리 큰 쾌락도 아니고 마음 편한 것도 아니다. 배설이나 놀이, 일처럼 삶에 필요한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다. 회피형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부정적인 이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 밀착된 거리를 기분 좋게 느낄 수가 없고 성관계 역시 즐기기 쉽지가 않다. 실제로 회피형 인간은 성경험이 적고 누군가와 사귀어도 성관계를 맺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동거적인 커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회피형 인간의 경우에는 남녀 불문하고 성관계를 갖는 빈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유 변화는 다른 유형보다도 많아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성적 행위 쪽을 더 마음 편하게 즐기는 듯하다. 회피형 인간이 성관계를 즐길 수 있을 때는 장기적인 부담이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걱정이 없이 그 순간만 관계를 가질 수 있을 때이다. 견해를 조르거나 영구적인 관계를 요구하면 성적 욕망 자체를 느끼기 힘들어진다. 책임감에 대한 불안 때문에 관계를 즐길 수가 없는 것이다. 아이를 만들기 위한 행위를 강요하기만 하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결국 성관계가 기분 좋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역일 수밖에 없게 된다. 회사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던 심화 과정이라는 만화가 있다. 버블 경제 시절에 연재가 되었지만 주인공 시마 고사쿠의 애정 생활을 보면 그가 회피형 인간이라는 것이 확연히 보인다. 시마 고사쿠와 그의 부인과의 관계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미 냉랭했다. 부인 역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그는 굳이 캐물으려 하지 않는다. 그 또한 불륜에 흥분하지만 그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상대방이 섹스 이상의 관계를 요구하지 않을 때이다. 부인이 별거와 이혼을 제안했을 때도 어쩔 수 없다며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와 떨어져 살게 되는데도 참 담담할 뿐이다. 오로지 먼저 다가오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다. 자신이 먼저 반한 여성에게 말을 건네는 일 따위는 없다. 시마고카코는 단카이 세대이며 이 만화의 독자 역시 그 당시 30대 40대였던 전후 베이비붐 세대였다. 이런 성향의 주인공에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는 것은 단카이 세대부터 이미 회피형 인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과정은 필요 없다. 섹스일까지 보통은 연애를 하거나 얼큰한 말로 환심을 사거나 데이트를 청하는 등의 까다로운 수순을 몇 단계나 밟으며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필요가 있지만 회피형 인간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성가시게 느껴진다. 결혼하자고 조르진 않을까. 또 시간과 돈을 내서 일부러 데이트를 하면서 정작 중요한 기분이 상한다거나 타임을 놓치거나 할 때 더 거절당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 역시 성가시다. 이러한 고민을 피하기 위해 적당한 것이 이른바 성매매나 인터넷 게시판. 회피형 인간은 일시적인 섹스나 성매매 여성을 통해 성욕을 해결하는 경향이 매우 짙다. 어느 30대 전문적인 남성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는 직장에서는 요령있게 일을 잘 처리하고 동료와의 관계도 양호했다.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자녀도 있으며 가정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은밀한 비밀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창가에 출입하는 것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 나쁜 습관이 시작된 것은 아내와 사귈 때부터였다. 처음에는 아직 결혼 전이었던 아내와 만나는 빈도가 얼마 안 돼서 성욕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용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몰래 이용하는 일이 계속되고 말았다. 아내에게 성적 매력을 느꼈고 부부관계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지만
웬일인지 그만둘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특정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거나 연애를 할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그저 당장의 성욕 처리만 뒤탈없이 하면 그만이었다. 산장가에서는 상대의 몸 상태나 기분에 관계없이 자신이 이럴 때 욕망을 해소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것에는 성적 만족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신적인 만족은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런 면에서 봐도 그곳에서 만나는 여성보다 아내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는 성적 욕망을 처리해주는 대상일 뿐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었다. 이 남성에게는 또 하나 큰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어떤 보면은 명랑하고 싹싹하게 말도 잘하며 사교적인 사람 같지만은 실은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경향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서로의 집에 놀러가는 관계가 된 적도 없었다. 사교적으로 행동하는 자신은 어떻게 보면은 연기하는 자신이며 사적인 시간까지 얘기해서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는 또 보면은 알기 어렵지만은 사실 해피형 인간이었던 것이다. 이 남성은 지배적인 어머니의 가부 밑에서 자랐다. 무엇이든지 어머니가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며 살아왔다. 어머니는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불안형 애착 성향의 소유자로였다. 불안형 어머니에게 과도하게 지배당하며 자란 경우에도 아이는 해피형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타인의 기쁨이기보다는 숨막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서적인 관계가 배제된 섹스가 훨씬 더 마음이 편했다. 부인보다는 성매매 여성에게 육체의 즐거움이나 성적 정복에 대한 순수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정신적인 몸이 건조함을 보충하고도 남는 매력이었다. 이 남성의 경우에 어머니로부터 지나친 사랑을 받고 자라가기 자기가 매우 강했는데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성을 마음대로 정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뿌리 깊이 잠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남근 나르시즘인데 비록 죄책감을 느낄지라도 지배적인 어머니와 어딘지 모르게 비슷한 아내의 섹스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자유로움이 좋았던 것이다. 어머니와 아내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공포증이 또 있네요. 이처럼 정서가 배제된 관계를 회피형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회피형 인간은 성에 적극지 않다. 그저 절 즐기지 않고 섹스리스 형태로 사는 사람이 한편 성자질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는 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쾌감보다는 그에 수반되는 걱정이나 고통, 불안 등등이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 파트너로부터 성적인 비난을 받거나 실패한 체험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파트너에게 거부당한 뒤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섹스리스가 되기도 한다. 애착이 안정되지 못한 그 불중에는 파트너에 대한 성적 욕구가 쇠퇴하거나 식음에는 서로의 욕구가 일치되기 어렵다. 그런 어긋남이 늘어나면 섹스를 거부하거나 아예 회피하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기피에는 공포증으로부터 금욕이나 인격적인 대상을 원하는 것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 공포증은 주로 발기부전하는 증상으로 이어진다. 성적인 문제로 파트너에게 비웃음을 당하면 공포증이 생기기도 한다. 금욕 속에서 20대 후반 남성 T씨는 여성 공포증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이 남성에 대해 착을 그는 회피형. 그의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는 전혀 무관심했고 현실 생활에서도 무기력한 회피형 인간이었다. 예의 없는 회피형 인간은 늘 현실 인물을 사랑해보다는 자기계획적인 우상을 사랑한다. 현실의 깊은 탐닉하는 일은 현실의 존재를 잃었을 때 큰 타격을 받지만은 우상을 사랑하면 상처 입을 걱정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피형 인간의 사랑은 비인격적인 대상에 대한 사랑이라는 형태를 띈다. 회피형 인간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전략을 취한다. 그러다 보니 관계에는 파트너와 상호 공감을 바탕으로 한 행위라기보다는 상대를 지배하거나 조정하는 행위가 되고 만다. 그래서 회피형 인간의 섹스는 파트너의 감정이나 요구를 무시한 자기 멋대로 하는 행위가 되기 쉽다. 사디즘이나 마조이즘의 경향을 띠거나 페시시즘 같은 특징을 보기도 한다. 회피형이다. 회피형 인간은 애정과 전혀 다른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애정. 한편 안정형 인간을 애정을 느낄 수 없는 상대와 섹스하는 것에 대한 강한 저항감을 느낀다. 안정형은 또 불안한 인간은 애정이라보다는 외롭기 때문에 혹은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한다. 진짜 사랑하지 않는 상대임에도 강하게 요구하면
관계를 하기도 한다. 상대를 불만하는 경우도 있고, 해피형 인간이 자신의 능력이나 매력을 가지기 위해서 애정하는 상대라도 하는 것과는 의미가 그것은 다르다. 애착 성향과 궁합. 옛날부터 궁합이 맞는다 맞지 않는다 라는 말을 흔히 한다. 궁합이 맞는 상대라면 서로가 편안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고 일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궁합이 맞지 않는 상대라면 관계가 어색할 뿐만 아니라 일이나 사회적인 활동이라는 면에서도 서로의 능력을 살리지 못한다. 이러한 상호관계 작용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궁합이 맞으면 서로 기쁨을 공유하는 사이로 발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둘 중에 어느 쪽이 관계의 관습을 잃어버리거나 욕구 불만이 쌓인다. 기쁨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면 몸에다 영향을 미쳐서 활력이 넘치고 더 건강해진다. 이를 경우에 사귀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되니 복덩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궁합이라는 것도 애착 성향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가 있다. F형. 불운형 여성은 친밀함에 대한 갈망에 강해서 성명의 애정이 증거를 찾으러 간다. 해피형 남성은 불운한 형 여성이 원하면은 원할수록 관계를 무거운 짐으로 여겨서 그것을 기쁨으로 보다는 혐오스럽게 생각해 버린다. 마음에 없는 행위나 반해서 해피형은 정서적인 것을 배제하는 섹스를 오히려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보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애무도 하지 않고 특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은 다 그런 것을 생략을 해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습관이나 의무처럼 해피형 인간은 자신의 성적 환경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육체를 이용하려는 성향이 있다. 해피형이 인간은 감정 처리를 잘 못한다. 감정이나 본능적인 감각으로 해답을 찾아내야 할 때 힘들어한다.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의 경우에 위험이 큰데 그 중에서도 해피형 인간은 첫 데이트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불안형 인간도 상대에게 있지만은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 생활은 답답해. 해피형 인간에게 결혼 생활은 갈등을 풀기 쉬운 상황을 제공한다. 공감 능력이 약한 해피형 인간에게 배우자는 무거운 짐이다.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을 고문처럼 느낀다. 그런 생각이 결혼 생활을 긍지로 몰아넣는 경우가 적지 않다. 초반에 남의 행동이나 태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두 사람의 서로 보조를 맞추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남의 그렇지 않은 뜻 결혼하고 나서도 하는 아이를 갖는 일에 소극적에서 MC가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면 아직은 월급이 적으니까 조금만 더 늦게 갖자 말을 할 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에게 새집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목적이었던 그럭저럭 미리겠지만 목적이 아이를 만드는 것으로 변하자 오히려 거역이었는지 모른다. 남편은 가족에 대한 책임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다. 해피형 인간이 결혼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해피형은 산토카가 외부 감정에도 전혀 저항하지 않는 해피형 인간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여기서도 타인과 다투면서도 자신의 뜻을 조정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거기에는 자신의 뜻을 조정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유대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전제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나 갈등도 생기는 것이다. 산토카와 아내 사케의 궁합이 별로 맞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 사케는 머리도 좋았고 외모도 출중해서 산토카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 편히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마음속 환상을 쫓다. 해피형 인간의 두 번째 유형은 배우자가 자신의 규칙과 기준에 딱 맞는 경우에 이다. 왜냐하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이상이지 상대방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 이후에 배우자에게 예상치 못했던 측면을 발견하면 화가 나는 것을 넘어 거부감이나 혐오감마저 품게 된다. 해피형 인간은 파트너의 어느 일면 어느 부분만을 사랑하는 데 불과하다. 그것은 학력이나 지위일 수도 있고 또 외모의 특징이나 아름다움일 수도 있다.
단지 옆 얼굴이나 과거 사랑에 대한 사랑과 닮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성이 지속적인 애정을 지탱하기에는 너무나 하찮고 가변적인 가치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주고 있다는 착각하는 파트너 입장에서 보면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다. 케오르 코코르의 경우에 실존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세련 케오르 코코르 해피행 인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1923년 덴마크에서 그 무렵 아버지는 56살, 어머니는 44, 늦은 나이, 아버지는 갱을 엄격한 어머니는 이렇게 그렇고 여성으로서 아버지는 전체가 병사한 지 1년이 될까 말까 한 시점에 여성과 재혼했다. 속되게 말하자면 아버지는 가정부를 건드려서 임시시킨 것이다. 훗날에 게오르가 청년이 됐을 때 갑자기 성생활을 물러나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의 결혼에 얽힌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버지가 성욕을 이겨내지 못했고 그것이 자신을 비롯해서 형제들의 출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은 그에게 충격을 주었다. 아버지를 몹시 존경했던 그는 사실을 알게는 이후의 정체성에도 게오르 코코르는 유년 시절에 허약한 데다가 막내였기 때문에 가보를 받으며 자랐다. 어릴 때부터 상대의 결정을 아무 생각 없이 지적한다거나 교활한 행동을 해서 또래 아이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홀로 지내는 일이 많았다. 자기가 시역에 자기가 강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성향은 가보로 자란 아이들이 흔히 갖고 있는 미숙한 자기애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발달상의 문제도 약간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래도 짐나지움 대학에 이르기 위한 그 교육에 코펜하겐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게오르 코코르는 인생이 확창했다. 하지만은 게오르 코코르 가문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다. 너의 형이 차례를 죽었고 21살 이르면은 어머니까지 죽고 말았다. 가족 중에는 남은 것은 아버지와 형 한 명뿐이었다. 부모의 결혼에 대한 비밀을 안 것은 20살 때였다. 아버지에게 직접 듣고 그 자신이 대지진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아버지에게 계속 의존했기 때문에 솔집이나 서창가에서 발생한 빚도 아버지가 처리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듬해는 학위 논문을 완성해서 제출했다. 몇 달이었지만은 누구냐 게오르 코코르가 저자의 자 이런 문제가 게오르 코코르가 참으로 거창한 이론을 세워서 철학적인 변명을 했지만은 그것을 정신학적으로 분석한다면은 그는 그저 한 여성과의 사랑이라는 번잡한 현실에 사로잡히기 싫어서 도망친 것에 불과하다. 그는 사랑한 것은 자신의 이상형이며 레기네라는 현실의 여성은 아니었다. 또 게오르 코코르는 이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어서 결혼하면 레기네에 대한 애정이 무참하게 변질되어 가리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사태를 피하고 레기네에 대한 관념적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이런 현실 속에 레기네와의 사랑을 포기하는 것뿐이었다. 이것은 해피형 인간의 전형적인 심리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난잡하고 추악한 관계로 변해버릴까봐 그것을 기피하고 만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위태로운 자신의 생활을 지키고 싶은 것이다. 번잡하고 질색거리는 현실 생활에 함몰되어가는 것을 지나치게 섬세한 이 유형의 감성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우상화되고 고정화된 사랑. 해피형 인간은 애정을 원하면 원할수록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우울하고 부담스럽게 느낀다. 서로 사랑하면 애정이나 배려를 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반응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레기네가 게오르 코코르에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는 냉혹하리만치 그녀를 거절했다. 두 사람 사이에 움푹 파여있는 감정의 골짜기는 해피형 인간과 불안형 인간 사이에 생길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운명의 영역이다. 게오르 코코르가 레기네와의 사랑을 반복하고 그것을 하나의 철학으로 정리하려 시도한 점에도 해피형 인간의 특징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해피형 인간에게 행복이란 한 결혼이란 그러면 해피형 인간에도 행복한 그런 것이 있을까요? 해피형 인간의 세 번째 결혼 유형은 아마도 가장 행복한 결혼일 것이다. 해피형 인간이 오래 관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일이나 취미, 예술, 스포츠 등 어느 영역이나 흥미나 관심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사귀는 관계다. 결혼이라는 강원에서도 이 원칙을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부부라고 해도 전면적으로 속고하고 모든 것을 의지하면 고통이 시작이 된다.
해외 인간이 정말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지만 만약 그것을 파트너와 공유하면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이나 존경심이 커진다. 또 오랫동안 함께하면 애착이 싹트서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어느 연구자 부부는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 부부로 유명하다. 하지만 늘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연구자이므로 매일 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한다. 남편만 유학을 떠나서 또 함께 있는 시간이 적어도 두 사람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취미나 관심사가 통했기 때문이다. 공통된 취미가 두 사람 사이를 지탱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 외에도 간섭을 하지 않는다. 만족한다. 그렇네요.